열하일기 10편 황도기략 10가지 이야기로 읽는 북경 견문록 1. 북경이라는 도시의 설계, 바둑판 위의 제국. 연암 박지원이 처음 북경에 발을 들이며 느낀 것은 압도적인 질서였다. 성의 둘레만 40리 9개의 성문이 동서남북을 정확히 가르고 자금성을 중심으로 종묘는 왼쪽, 사직은 오른쪽, 시장은 뒤쪽, 조정은 앞쪽에 배치되었다. 거리는 먹줄로 친 듯 곧고 황제가 큰 조회를 열 때 오복루의 문들을 한꺼번에 열면 정양문까지 일직선으로 툭 트여 보였다. 연암은 귀국 후 이 도시의 기억이 자꾸만 뒤엉키자 지도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되짚어 기록했다. 그 메모가 이 글의 출발점이다. 이 태화전이 작아 보인 이유, 수역의 명답. 황제가 정치를 펼치는 태화전. 3층 지붕의 9단 계단, 황금빛 유리기와를 얹은 이 건물을 보고 연암 일행은 이상하게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당혹스러워 서로 눈치를 보고 있을 때 수역이 웃으며 말했다. 수천 리를 오면서 절과 궁관이 저렇게 장려했으니 눈이 이미 높아진 겁니다. 태화전을 보기 전에 머릿속에서 이미 훨씬 거대한 건물을 상상하셨던 거죠. 연암이 그럼 요순도 걸 줄을 겸해야 천자 노릇을 하겠구먼 하고 받아치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크게 웃었다. 3. 100살 먹은 말, 황실 마국간의 진짜 이야기. 황실 마국간에서 말먹이꾼은 누런 말 한 피를 가리키며 이 말은 올해 100살입니다 라고 했다. 이가 2개밖에 남지 않아 여물을 못 먹은 지 30년이 넘었고 낮에는 막걸리 2동이, 아침 저녁에는 엿밥과 보릿가루를 소주에 섞어 구유에 하차 먹인다고 했다. 황제가 음식을 내리면 2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다는 말도 덧붙였다. 연암은 속으로 저 말먹이꾼 놈 선물이나 바라는 얼굴로 얼마나 믿을 만한지 하면서도 말의 정강이만은 다른 말보다 유독 굵어 젊었을 때 얼마나 날랬을지 충분히 상상이 갔다고 적었다. 4. 코끼리와의 협상, 뇌물을 세고 나서야 움직이다. 상방에는 80여 마리의 코끼리가 있었다. 연암이 코끼리 부리는 자에게 부채와 환약을 주고 제주를 시켜달라 했더니 그는 부채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했다. 당장 가진 것이 없어 나중에 꼭 주겠다고 했더니 코끼리가 눈웃음으로 거절하는 신용을 냈다. 결국 돈을 더 주었는데 코끼리는 눈을 흘기다가 부리는 자가 돈을 세어 주머니에 넣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승낙했다. 그러고는 시키지도 않은 재주를 여러 가지 부렸다. 무릎 꿇기, 코로 퉁소 불기, 북소리 내기. 연암은 사람의 뜻을 알아먹는 짐승으로 코끼리만 한 것이 없다고 적었다. 5. 오르간의 비밀, 홍대용의 명쾌한 해설. 친구 홍대용은 천주당의 풍금을 두고 선배들의 기록이 핵심을 놓쳤다고 아쉬워했다. 기둥처럼 늘어선 유기통들, 갑자기 울리는 바람소리, 연이어 터지는 음악. 선배들은 보고도 설명을 못했다. 홍대용은 조목조목 풀어냈다. 풀무를 쇠가죽 5장으로 만들어 들보에 달고 2 사람이 발로 밟으면 바람이 땅속 관을 타고 올라가 쇠 호두기를 울린다는 것이었다. 국가에서 돈을 내어 만들라 하면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런데 연암이 북경에 도착해 천주당을 찾았을 때 걸륭 연간에 이미 철거되어 풍금은 흔적도 없었다. 연암은 서글픈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기록했다. 6. 서양 그림 앞에서 눈이 먼저 뽑히는 느낌. 천주당 벽과 천장에 그려진 서양화를 보던 순간 연암은 당황했다. 가까이 가서 보면 성긴 먹으로 거칠게 칠한 것뿐인데 멀리서 보면 인물들이 살아 숨쉬는 듯 했다. 천장에 그려진 아이들은 오색 구름 속에서 뛰노는데 구경꾼들이 손을 벌리고 떨어지면 받을 것처럼 고개를 젖혔다. 연암은 내가 무언가를 보려는데 그들이 먼저 내 눈을 뽑는 것 같았고 무언가 말하려는데 그들이 먼저 내 귀에 속삭였다고 적었다. 원근법과 명암법을 처음 접한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충격이 이 문장 하나에 담겨 있다. 7. 황금대 기행, 현자를 부르는 돈, 원수를 부르는 돈. 연암은 노군과 함께 연소왕이 현자를 초청하려 황금을 쌓아두었다는 황금대를 찾아갔다. 도착해보니 두어 길자리 무너진 흙둔덕이었다. 실망한 노군은 그날 이후 황금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연암은 여기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글을 뻗었다.
진나라의 황금이 이사를 거쳐 조고로, 조고에서 자영으로, 자영에서 항우로, 항우에서 유방으로 굴러다니며 피를 불렀다는 이야기. 도둑 셋이 무덤을 파 황금을 훔쳤다가 술에 독을 탄 자가 먼저 맞아 죽고 남은 둘도 독수를 마시고 죽은 이야기. 결론은 하나다. 돈이 갑자기 앞에 닥칠 때는 천둥처럼 두려워하고 풀섭의 뱀처럼 뒤로 물러서라. 8. 문천상 사당에서 충신 한 명이 100만 군대보다 강하다. 시시 송나라 충신 문천상이 처형된 자리에 세워진 사당. 연암은 2번 절하고 돌아서며 긴 탄식을 내뱉었다. 그리고 쓴다.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위엄과 무력도 한낱 지사의 절개를 꺾지는 못한다. 더 나아가 그는 원세조에게 이렇게 말한다. 문천상을 신하로 삼으려 하지 말고 그냥 그의 작은 밭에 세금만 면해주고 스승으로 섬겼더라면 진정한 중화의 임금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조선 사신의 신분으로 청나라 수도 한복판에서 연암은 이 사당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9. 국자감의 빈 교실, 청나라 문명의 속살. 국자감을 돌아본 연암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수백 칸의 학사 중 10중 8구가 텅 비어 있었다. 석전 참례자 명단에는 겨우 400여 명인데 모두 만주인과 몽고인이었다. 한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한족은 벼슬이 공경에 이르러도 성 안에 집을 얻을 수 없으니 유학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연암은 분개만 하지 않았다. 빈 교실이지만 책상은 가지런하고 오래된 창호지 한 장 찢어진 곳이 없었다. 이 한 가지 작은 일에서 중국 법도의 대체를 짐작할 수 있다고 그는 적었다. 불편한 진실 옆에 배울 것을 나란히 놓는 것, 연암의 시선이다. 10. 불 끄는 법, 조선관 화재에서 본 중국의 규율. 조선 사신이 묵는 남관에 한밤중 불이 났다. 일행은 물건을 챙기느라 아수라장이 되고 말 수백 필이 뒤엉켰다. 그러나 삽시간에 장갑군 수천 명이 철통같이 둘러쌌다. 물술에 수십 대가 달려왔고 2통씩 짊어진 사람들이 쉬지 않고 물을 날랐다. 전으로 만든 벙거지와 가옷을 입어 흠뻑 젖은 채로 도끼와 갈퀴를 들고 불길을 돌파했다. 얼마 뒤 불은 꺼졌고 흩어진 물건 하나 잃은 것이 없었다. 끽소리 하나 없이 조용하고 빠르게. 연암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중국의 규율이 엄격하고 매사에 구차함이 없는 증거라고 했다. 연암에게 북경 여행은 구경이 아니라 배움이었다.